네, 브루노 마스, Count on Me. 네, 좋은 곡이죠. 나에게 의지해. 네, 이런 말이죠.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의 그 교수님 성함이 데니얼 웨그너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에서 웨그너 교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데니얼 교수라고 했는데 그 이제 first name이랑 last name 제가 따로따로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배꼽 효과요.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낙선 이제 국회의원 낙선하게 만드는 그 운동을 했는데요. 낙선 캠페인 뭐 이런 걸 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김하준 국회의원 뭐 반대 캠페인 이렇게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로 낙선 캠페인을 했던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배꼽 효과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싫어하는 일을 생각하고 뭐 싸웠던 일 생각하고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겠죠. 가난이 싫어, 가난이 불편해라고 생각하면 계속 가난에 머무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가 이 데니얼 웨그너 박사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 두려운 감정이 더 빨리 강하게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전쟁 반대를 외치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회의원 낙선운동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과 일본 독도 영유권 문제 참 많이 이슈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영유권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면 국제 분쟁 지역으로 오인이 돼서 우리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 말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것 말고 뭐 그래도 좋지만 대마도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분쟁 지역으로 더 많은 이목을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배꼽 효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난이 싫다라고 말하지 말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에 집중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면 더 좋은 게 좋아집니다. 이런 예전에 글도 생각나는데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데니엘 교수의 배꼽 효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아서 오프닝으로 다뤄 보았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이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드릴게요. 자, 오래된 명곡입니다. 네, 스모키가 부르는 Living Next Door to Alice.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 표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네요. 우월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지금 뭔가 자신 뿜뿜. 자신만만하고 뭔가 뿌듯한 감정이 참 묘한데요. 영광입니다. 오만과 편견을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다룰 수 있어서 영광이고 제인 오스틴의 그 화려한 필력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어릴 때 봤어요. 제가 한 서너 번 본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도 한번 보고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학교를 한번 들어갈 때마다 보았던 책인데 원래 그렇잖아요. 고전이라고 하면 좋은 책이지만 지루하다, 딱딱하다, 교조적이다. 뭐 배울 건 있지만 너무나 방대하고 다가가기 쉽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아는 고전 문학가 중에 가장 필력이 좋고 재밌고 글을 아주 잘 쓰는 요즘 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런 책들보다 오히려 더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위트와 그 재기발랄이 책 전면에 녹아져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서 엄청난 교훈을 얻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책이 술술 읽혀야 되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냥 첫 페이지서부터 사람을 붙잡고 놓지를 않죠. 네이스의 명작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예전에 읽었던 책도 보고 또 영화도 한 번 더 봤어요. 영화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 영화 이야기도 또 해볼까 하는데요. 예, 지금 제가 너무 기쁩니다. 영광스럽고요. 1999년 말에 영국 BBC 방송은 지난 1000년 동안의 최고의 문학가를 뽑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셰익스피어, 영국이 낳은 최고의 작가죠. 셰익스피어가 1위를 했고 2위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썼던 제인 오스틴이 2위에 올랐습니다. 1000년 동안 최고의 문학가 2위. 네, BBC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2003년도에 영국인이 가장 사랑한 책 선정 투표에서 이번에도 2위를 냈는데 1위를 또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반지의 제왕이에요. 네. 200년 전에 출간된 책이 200년 후에 출간된 책과 나란히 1등, 2등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네. 대단합니다. 네. 그 밖에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문학 100대 작품에 또 선정되었고, 뭐, 더 이상 뭐 입 아프죠. 뭐, 국립중앙도서관, 뭐, 청소년 권장도서 뭐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청소년 권장도서 이 제인 에어라는 책, 그 다음에 뭐 폭풍의 언덕, 그리고 오만과 편견 이런 고전이지만 재미있게 읽혔던 기억이 나는 책들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이 책이. 바로 이 책은요, 아주 보편적인 감성을 위트 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 보편적인 감성을 가다 놓지 않고 어떤 통속적인 내용을 통속적이지 않게 표현을 했습니다. 1813년도 작품이 처음 발표되고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버전으로 소개되는데 뭐 당연히 영화화 됐고요. 뮤지컬 당연히 뮤지컬로도 나왔고요. 연극 당연히 연극으로도 나왔고요. 정말 이 작품의 뿌리를 둔 각색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야말로 고전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의 원형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책은 결혼 정년기 남녀가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지만 뭐 서로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갖고 오만한 모습으로 갈등을 겪다가 뭐 이를 해결하는 이런 대략적인 줄거리인데 뭐 그렇게 별다른 엄청난 기승전결, 뭐 하이라이트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리고 받고 있는 이유는 이 제인 오스틴 이 작가의 역할이다. 어떤 세밀한 포착력, 타고난 입담, 필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 이 수다 떠는 장면이 나오고 책 속에서 그 아낙네들이 그 묘사하는 게 우리 뭐 우물가에서 이렇게 수다 떠는 그 아주 재치 있는 아주머니들, 어머니들의 뭐 남편흉을 본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밉지 않은, 네, 그 필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세계 명작, 고전 중에 이렇게 재미와 속 깊은 내용을 다 잡은 작품이 있을까 싶은데, 자, 대개 걸작 고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보편적인 감성에 좌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은 영국인의 감성, 아주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렸다. 이렇게 또 평가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오만과 편견. 제목은 그럴듯하고 조금 난해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용은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표현과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200년 전에 창조된 걸작 오만과 편견, 오늘 향기에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델렛 문이 부르는 Orchid, 난초라는 뜻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Orchid, 난초, 벨벳문의 곡으로 들었습니다. 제인 오스틴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너무나 안타까운 게 42살에 요절을 했어요. 조금 더 오래 이렇게 사셨으면 또 좋은 작품 얼마나 많이
되셨겠습니까? 네, 그 점은 조금 안타까운데, 영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여성 소설가입니다.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177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하셨어요. 8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폭넓은 독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습작을 하이틴 시절부터 하다가 16살에 희곡을 썼고 21살 때 첫 번째 장편을 썼습니다. 20살 그 엘리노와 메리앤이라는 작품을 20살 때 완성을 했는데 1795년도에 냈다가 97년도에 이성과 감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냈습니다. 제목을 바꿔서 몇 년 후에 다시 이렇게 재출판하는 걸 좀 했네요. 네, 이 책도 오만과 편견도 원래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1796년도에 그러니까 21살, 2살 그럴 때 남자 집안 쪽 반대로 혼담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훗날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 소설을 집필하는데 아주 많은 영감을 주었죠. 오만과 편견이 첫인상으로 써서 그런데 출판을 거절당하고 또 개작을 했습니다. 이름을 오만과 편견으로. 그 다음에 1799년도에는 노생거 사원의 또 1803년에 출판 계약을 맺었고, 또 1805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형제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또 1809년도에 햄프셔주의 초턴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글을 그때 많이 썼던 걸로 자료가 나옵니다. 이 첫인상이라는 책을 개작을 했어요. 오만과 편견으로 1813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또 이 책들은 그런데 개작을 하고 나서 더 큰 호응을 얻었고 작가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그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작가로서 그 살아생전에 큰 호응과 유명세를 얻었다는 점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가로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는데 1816년도 설득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졌고 1817년도에 사망하게 됩니다. 42살 나이로. 그 이후에 이 제인 오스틴의 오빠가 습작들, 편지, 원고, 미완성, 단행본 이런 것들을 모아서 출간을 또 했다고 하네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42살에 정말 이 좋은 책을, 좋은 작품을 본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이로 접어드는데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10대 때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짧은 것 같아요. 그 하이라이트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꼭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담담하면서 또 섬세합니다. 또 어떤 삶의 아주 미묘한 또 다른 면을 포착하고 재치 넘치는 말이 아주 곳곳에 튀어나옵니다. 위트 있게 또 은은한 유머를 담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혼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익살맞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재미있게 상황을 웃긴 말을 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긴 것들이 많아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결혼 얘기를 중심으로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본인이 재밌는 게 결혼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만 나오거든요. 책에도. 안타깝게도 본인이 결혼 생활을 못 해보시고
결혼 또 파혼을 당하시고 이 결혼 직전까지만 갔다가 한번 온 게 다이다 보니까 그 결혼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의 이야기로만 책이 구성되는데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제인 오스틴의 작품은 20세기 들어 더욱 높게 평가됐어요. 뭐 당시에도 1800년대에도 뭐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 42살의 나이로 요절을 했지만, 그 짧은 생애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다작을 해주신 제인 오스틴 작가님 감사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스테파니 포에츄리가 부르는 곡 I Love You 3000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 책 전체적인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이름은 하트포드셔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베넷이라는 아버지에게는 5자매가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결혼 정년기입니다. 온순하고 마음이 착하고 만사에 내성적인 그리고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맏딸 제인. 그런데 재밌죠? 이 제인 오스틴이 자기 이름을 마지에게 줬습니다. 첫째 이름을 관심과는 복선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딸이 주인공인데 엘리자베스예요. 결론적으로는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5딸들의 이야기인데 그 한 명 한 명 캐릭터를 다 살아 있습니다.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인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주 재치가 넘치는 발랄한 아가씨였고, 큰딸 제인은 근처에 이사를 온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 빅리 씨를 사랑하게 되는데 신중하게 자기 애정을 숨깁니다. 또 이 빅리라는 사람의 친구 다시라는 남자는 거칠애를 아주 우습게 알고 또 뭐랄까요, 좀 약간 도도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성격 연구가라 그래요. 네, 그래서 엘리자베스 눈에 아주 오만한 남자로 찍힙니다. 결국 다시는 자유롭고 활달한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게 되는데 과정이 너무 웃겨요. 진지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차이는 모습 2번이나 고백해요 또. 근데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그 과정들의 대화체, 말투라고 해야죠. 정중하지만 재치 있고 가볍지는 않은데 익살맞은 대화들이 넘쳐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런 표현들이. 그런데 다시는 이 베넷 부인과 아래로 3명의 딸들이 너무 철없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좀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내력도 귀족도 아니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가족과 엮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순진하게도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안 내력과 수준이 우리 집과는 맞지 않아 고민을 했지만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인가요? 뭔가요? 아주 이상한 고백을 하게 되고 당연히 엘리자베스에게 차이게 됩니다. 또 다시 친구 빅리 역시 엘리자베스 언니인 제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결국 그 2 청년은 그 하트포드셔에서 떠납니다. 다시는 그 뒤에 신분 격차 또 저속한 중매인에 대한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엘리자베스에게 구원하고요.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는 다시가 오만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랑 고백, 결혼 신청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아주 경박하고 낯이 두꺼운 콜린스라는 사람이 또 그 혼인을 구원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제일 웃겼던 장면이에요. 굉장히 속물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콜린스라는 사람이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엘리자베스가 거절을 하니까 그렇지요. 신사의 고백을 한 번에 승낙하는 처녀는 매력적이지 않죠. 제가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겠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가 한 번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싫다고요. 몇 번 얘기해요.
네, 그래서 진짜구나 이래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안 좋게 묘사가 되는데 그 모습 자체도 되게 코믹하고 익살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집안 문제에 부딪히면서 엘리자베스는 이 다하씨가 사실은 너그럽고 사려 깊은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 편견을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또 우유부단하고 너무 소극적이었던 빅리와 제인도 또 결혼에 이르게 되고요. 또 다하씨와 엘리자베스도 이해와 존경으로 결국에는 혼인을 약속하게 된다는 것이 전체 줄거리였습니다. 자,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르는 Let Me Be There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 Me Be There 듣고 돌아왔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네. 오만과 편견은 제인주의자, 오스틴 컬트, 오스틴 현상. 네, 이런 그 제인 오스틴 광풍이라는 용어를 놨습니다. 영화, 드라마 이런 걸로 참 많이 또 재해석도 됐었고요. 수많은 북클럽을 양상한 그런 대중적인 오마주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인데요. 저도 매주 목요일 날 북클럽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1796년도 첫 인상이라는 그 제목으로 초고 집필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출판업자에게 보냈는데 출간을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무려 15년 후에 이름을 오만과 편견으로 바꾸어서 2013년도에 다시 나오게 된 책인데 이 책은 1년 정도 되는 시간적 배경 아래 엘리자베스와 다하씨를 비롯한 여러 쌍의 남녀가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를 한 책입니다. 18세기 여성이 처한 당대 현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은 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었고요. 자녀에 대한 권리도 없었고요. 유산을 상속하거나 상속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처지의 그 배경이 이 작품에 깔려 있습니다. 책에 유산 상속에 대한 당시 법률 제도가 나오는데 참 저는 이 책 보면서 그랬었구나 하고 역사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여자한테는 유산 재산을 상속이 안 돼서 사촌 남자가 있는 사촌에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상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베넷 씨처럼 5명의 아이가 있는데 5명이 다 여자만 태어나면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낳으려고 그렇게 7남매 8남매 이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하나만 나니까요. 딸이든 아들이든 이런 배경 위로 작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이제 또 심리를 정교하게 그려내 보이는데 베넷 씨, 냉소적이고 참 별난 구석이 많은 베넷 씨, 아주 경박해 보이는 수다쟁이 베넷 부인. 이 베넷 부인만 등장하면 아주 폭풍 수다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에 너그럽고 착한 맏딸 제인. 네, 본인 이름을 넣었어요. 제일 이쁜 여자를 제인 오스틴. 네, 제인 베넷. 그 다음에 주인공이죠. 당찬 성격의 둘째 엘리자베스. 교양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셋째 메리. 또 넷째랑 다섯째는 참 철부지로 나와요. 캐서린, 그 다음에 또 리디아라고 나오는데 군인을 좋아하는 걸로 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영국군 장교에 대한 젊은 처녀들의 인식이 또 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 200년 전 소설인데 키 큰 남자가 좋아요가 등장하는 말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200년 전에도 키 크고 잘생긴 군인의 인기가 많았네요. 되게 귀여워요.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표현들. 리디아가 막내인데 참 철부지고 그런데 밉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출연 저는
그 가족 가계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한데, 처음 읽을 때는 이 출연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에드 밀스가 부르는 곡 Be Your Light 함께 듣겠습니다. 네, 어느 한 시골 지방에 살고 있는 베넷 가문의 여성들이 출가하는 것을 소설로 썼습니다. 네. 20대 초반, 10대 중후반 여성들의 관심사는 이때 좋은 남자가 나 결혼하는 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무도회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영화도. 예. 이뻤습니다. 이 배경도 그렇고. 새삼 깨달았는데 우리 한국 동양 문화가 이렇게 인사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근데 영국도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여자는 이제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고개를 숙이고. 한국이니까 동양 문화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다 아는 거를 제가 뒤늦게 저도 알았겠는데 갑자기 영화를 보면서 그게 딱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빅리라는 젊은 부자 그리고 그 친구 다하 씨가 그 너더필드로 이사 오면서 이 베넷 가문의 여성들과 엮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사를 오고 대저택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서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자매들을 만나는데, 빅리는 1년에 5,000파운드를 버는 재산가로 알려져 있고 이 베넷의 첫째 딸 제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제인도 빅리를 사랑하는데 자신의 그 어떤 애정, 관심을 숨깁니다. 네. 처음 만난 엘리자베스와 다하 씨는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갖지만, 자존심 강한 엘리자베스와 무뚝뚝한 또 이 다하 씨라는 남자는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이 책 제목 그대로 합니다. 오만과 편견. 네. 엘리자베스는 결혼의 조건은 오직 진정한 사랑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하 씨는 굉장히 까탈스럽고 오만하고 뭐 기고만장, 그리고 좀 까칠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는 다하 씨가 이 남자 이름이 좀 다하 씨예요. 이 다른 책은 다르시라고 이제 그 편집한 책 보면은, 근데 DAR 이렇게 이 영문이 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엘리자베스는 이 다하 씨를 편견 가득한 그 시각으로 봅니다. 또 한편 이 베넷의 친척인 윌리엄 콜린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 베넷 씨가 재산이 있는데 딸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이 영국의 법률상. 그래서 이 먼 친척인 콜린스에게 이 재산을 줘야 됩니다. 그 재산을 장자에게만 물려주는 제도인데, 이 아들이 없으면 친척 남자가 이 유산을 받기 때문에 베넷이 죽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콜린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재밌죠. 친척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요. 네. 뭐 근친혼이 예전부터 참 특히 귀족들 사이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자들 인생이 참 결혼이 가장 여자에게 중요하다라는 그 어떤 시대주의적인 그런 그 의식이 잘 드러났습니다. 물려받을 재산도 엘리자베스에게는 없고요. 그래서 콜린스는 아주 거만하게 청혼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뭐 점 찍었어, 나에게 와주소, 뭐 이렇게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당차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콜린스는 한 번 정도는 거절할 수 있겠지, 네, 한 번 더 청혼하리다. 그런데 제인은 진짜 싫거든요. 정말 싫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예의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갑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엘리자베스의 단짝 친구인 샬롯이랑 콜린스가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진 않지만 서로 안정된 삶을 위해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 후에 엘리자베스는 또 다하 씨가 이 어떤 성에서 비바람이 엄청 부는데 거기서 다하 씨가 또 청혼을 하는데, 그거 너무 웃겨요, 장면이. 제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당신네 가문 사람들이 천박합니다. 우리 가문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지요. 이렇게 청혼을 해요.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때 당시 200년 전 남자들 왜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기고만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어이가 없는 거죠. 청혼을 내가 받아줄까 말까 고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나 오만하군요. 그 대사들이 너무 주옥 같은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우연히 이제 또 다하시 저택에 들렸다가 가정부한테 얘기를 들어요. 다하시가 얼마나 훌륭한 주인인지. 확실히 사람은 누군가에게 호감을 받으려면은요, 제3자에게 평가를 받았을 때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마음을 아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위컴의 막내딸 리디아는 또 도망을 칩니다. 군인이랑.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다하시가 비밀리에 도와주게 되고 엘리자베스와 또 인연이 또 이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시간이 6시가 다 되어 가네요. 간략적인 소개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1부에 다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2부에는 명대사 코너. 네,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6시 정각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캐롤 킹의 에스틀레이드, 그 다음에 에드 쉬란의 다이브 함께 두 곡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뵐게요. K라디오의 대표적인 교양 프로그램이죠. 2시간 동안 방송되고 있고요.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 어떻게 소개할까 저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좋은 작품 성대묘사도 하고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그대로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재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부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 자체가 이제 저자도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성 작가이고 베넷가의 5명의 딸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의 수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대사도 많은데 제가 이 굵은 저음으로 여성 아낙네들의 그런 아주 경쾌한 목소리를 흉내낸다는 게 좀 여러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는 건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하고요. 대신에 새롭게 선보이는 명대사 낭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만과 편견 이 작품 명대사를 짧은 해설과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당한 재산을 가진 독신 남성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건 보편적인 진리이다. 네, 이 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글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책을 설명하는 가장 대중적인 명대사 한 줄에 인용되고는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 속에서 결혼은 뭐니 해도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물질주의적인 그런 시대 의식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재산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하지만 이 소설 안에서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미혼 남자는 아내를 찾고 있음에 틀림없다라는 이 표현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주인공 남자 다하시는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읽어드릴게요. 명대사.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네, 제목을 오만과 편견으로 바꾼 이유가 바로 이 한 줄에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 읽어드리죠. 이거 엘리자베스가 되뇌이는 말인데요. 저는 단지 제 자신의 의견에 따라 영부인이건 혹은 저하고 관계없는 누구의 의견이건 상관하지 않고 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동할 뿐입니다. 네. 자신보다 신분이 매우 높고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엘리자베스의 캐릭터를 가장 잘 설명해준 명대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했는데 아주 통쾌했습니다. 이 대사 할 때요. 주인공 엘리자베스 역할을 이 키라 나이틀리라는 영국 배우가 맡았는데
그때 당시 20살에 이 영화를 촬영했는데 지금 현재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할리우드에서 두 번째로 개런티가 높은 여자 배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배우가 그 엘리자베스 역할을 한 키라 나이틀리가 러브 액츄얼리, 또 캐리비안의 해적, 또 오만과 편견, 안나 카네리나, 또 제가 좋아하는 명작 비긴 어게인의 여주인공까지 뭐 웬만한 명작에는 이 여배우가 다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 위키피디아 검색하니까 1985년생인데 사실 엘리자베스 역할을 했던 나이가 20살인데 확실히 네, 그 외국 분들은 조금 더 좀 성숙해 보이는 외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언니로 나오는 제인이 있는데 그 엘리자베스랑 그 제인이 둘 다 연기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 KBS판 저는 성우가 더빙한 버전으로 보았는데 진짜 한 십몇 년, 몇십 년 만에 제가 성우가 더빙을 한 영화를 봤습니다. 네. 정말 신세계 같은 경험이었고, 대한민국 성우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예. 그 성우 하시다가 배우로 많이 전향하시고, 영화도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출연하시는데, 다 이유가, 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석규 씨도 성우 출신이었죠? 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카펜터스가 부르는 곡 Close to You, 1970년대에 발표된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Close to You, 카펜터스가 부르는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명대사, 명해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날 저녁에 누구 잘못이 더 컸는지 다투지 말기로 해요. 엄격하게 따져보면 어느 쪽의 행동도 비난을 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후로 우리 두 사람 다 예의범절이 나아졌다거나 할까요? 네, 이 대사는 다하 씨가 첫 번째 사랑 고백할 때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와 나눈 대사인데 지난 순간을 후회한다 그리고 반성한다라는 다하 씨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너그럽게 그거를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둘 다 성장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하 씨는 너무나 진지해요. 저의 그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자기의 실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합니다. 괜찮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죠. 뭐 이렇게 받아 넘기는 부분이에요. 이게 두 사람의 캐릭터를 아주 잘 비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 명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재밌었던 대사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다하 씨의 키가 저렇게 크지 않았다면 다하 씨에 대한 제 존경심은 반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명대사라기보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에 나왔던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적인 말들이 되게 많아요. 제인의 외모를 아주 극찬하는 모습. 친아버지가 넷째 딸인가? 쟤는 외모도 볼품없고 애가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막 이런 외모를 비하하는 자기 딸인데도 그런 게 나오고, 또 키 큰 다하 씨가 키가 크게 나오는데 키가 커서 멋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아주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사실 교양 있고 어느 정도 이 학식과 인품이 있는 부류에서는 이런 외모 혹은 뭐 그 키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금기시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키가 커서 멋지다 그러고 얼굴이 이쁘다 그러고 얼굴이 못생겼다 그러고 막 이런 표현들이. 그리고요, 당신의 마음이 지난 4월과 같다면 나에게 말해주시오.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도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면 저 역시 영원히 말하지 않을게요. 이 소설 말미에 다하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한번 청혼을 하는데요. 그 대사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를 사랑하지만 처음 그녀가 거절했을 때 다하 씨는 깔끔하게 물러났고 또 미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한 사랑 고백을. 또 두 번째 청혼에서도 엘리자베스가 지난번처럼 자기를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청혼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나 봐요. 네. 한 번 거절하면 끝 아닙니까? 이 부분이 되게 신사적이었어요. 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도 다시 물러나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나왔고요. 처음에는 오만하고 이 굉장히 기고만장했던 그런 그 청혼 방법에서 두 번째는 많이 부드러워졌고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했던 대사가 이런 대사였어요. 그 다하씨가 이렇게 물어보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엘리자베스한테.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춤을 신청할 때 먼저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아주 못 봐줄 정도로 형편없지 않는다면요. 아주 위트 넘치고 통쾌했던 그런 대사인데요. 제일 처음에 무도회에서 엘리자베스가 다하씨한테 춤을 제안했어요. 근데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오만하게. 그때 이 엘리자베스는 큰 충격과 수치심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싫어했죠.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 받아들이지 못했죠. 나중에 이제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몰랐던 다하씨는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엘리자베스는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춤을 여자가 먼저 신청하면 거절하지 않는 게 예의죠. 상대편 여자가 아주 못 봐줄 정도로 형편없지 않다면요. 네. 이렇게 또 카운터 펀치를 한번 다하씨에게 날리는데요.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 통쾌하게 웃는 그녀의 표정, 이거 영화 속에서 기억났던 그런 대사였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그레이시 에브람스가 부르는 곡 21 함께 듣겠습니다. 네,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 오만과 편견. 이 작품은 1800년도 전후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서 영국이 그 전쟁에 깊게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정치적인 전쟁 뭐 이런 흔적은 담겨져 있지 않고 시골 사회, 그냥 그 시골의 지주 사회가 주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작가의 그 생활 환경, 그 성장 시절이 많이 반영됐던 책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책들도 그렇겠지만, 평범한 베넷가의 5자매 중 둘째 엘리자베스와 또 부유한 귀족 계급의 남성 다하씨가 서로 가지고 있는 편견, 그 다음에 오만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인데, 그 사랑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다하씨와 엘리자베스 말고 또 맏딸인 제인과 제인도 결혼을 하게 돼요. 또 넷째 막내 리디아, 또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롯 다 결혼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각 성격들을 그 연인들의 캐릭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연인이 바로 콜린스와 샬롯이에요. 콜린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베넷가의 사촌,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했던 아주 오만방자하고 그 속물적인 그런, 또 이분도 목사로 나와요. 또 샬롯은 엘리자베스의 친한 친구인데 둘 다 콜린스와 샬롯 둘 다 좋아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 그 베넷 집안 등장하게 되는 콜린스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도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비굴하고 속물적인 표현을 많이 나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이 콜린스가 청혼했던 장면이 제가 이건 이제 책 소설도 소설이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게 보았던 장면인데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거절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신사의 청혼에 바로 승낙해버리면 여자로서 너무 가볍게 보일 수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 번째, 자, 저랑 결혼하겠습니까? 네, 이런 대사인데 그 엘리자베스가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한번 노라고 하는 건 정말로 노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장면이. 속물도 이 소설 안에서는 그냥 속물로 보이지 않고 좀 약간 귀여운 면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면서 결혼해야 되는 그 3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엘리자베스를 사랑합니다가 없었어요. 뭐 사회적 지위, 뭐 재산, 유산 상속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고 거절당하자마자 바로 엘리자베스의 절친인 샬롯에게 청혼을 하는데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친구인 샬롯을 막 말리는데 샬롯이
이렇게 말을 해요. 콜린스는 똑똑하지도 않고 점잖은 신사도 아니고 함께 있으면 따분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또 가난한 집에서 나이만 먹고 있는 여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뭐 더 이상 손벌릴 수가 없다. 먹고 살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 당장 결혼해서 분가하는 건데 콜린스 씨는 나의 그 어떤 목적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결혼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둔 행복한 부부 생활이 아니라 결혼 그 자체, 제도, 안정감 이런 거였는데 뭐랄까요. 근데 충분히 저는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포장을 어떻게 뭐 잘 했겠죠. 이렇게 콜린스와 샬럿은 둘 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은 원하는 목적을 어느 일정 부분들은 두 사람 다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저는 이 두 사람의 결혼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콜린스와 샬럿 세속적이고 속물적이고 너무 어떤 그 사랑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결혼이긴 했지만 두 사람 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네, 폴 김 모든 날 모든 순간. 네, 다음으로 다룰 연인은 빅리 씨 그리고 제인입니다. 첫째 딸 빅리, 그 다음에 소설 초반부터 끝까지 잘생긴 귀족 청년으로 나오는 빅리 씨. 빅리는 귀족 출신인 젠틀맨으로 지위도 높고 부유하고 다정하고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수줍음이 너무 많고 남자답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데 있습니다. 또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제인을 사랑하는데 이 동네를 떠나게 돼요. 이 빅리는 제인에게 자기가 가진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 다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인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곧바로 런던을 떠나버립니다. 그 후에 다하 씨가 내가 제인을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제인이 너를 사랑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시 가서 제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의 열정을 믿지 못하는 남자라고 표현되는데 이 제인은 베넷 집안 첫째, 아름다운 외모와 상냥하고 긍정적이고 사려 깊고 누구나 본받아 마땅한 인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 자기 이름을 넣나 봐요. 아주 완벽한 여자로 나옵니다. 조금 소극적이고 순박하긴 하지만 너무 착하나요? 제일 좋은 캐릭터를 자기 이름을 넣고 이제 주인공은 엘리자베스라고 이제 또 다른 인물을 했네요. 그리고 사실 영화 안에서도 이 제인 역할을 로드먼 파이크라는 여배우가 맡았는데 정말로 압도적인 연기와 압도적인 미모를 비주얼을 보여줬습니다. 네. 엘리자베스에게 제가 집중을 못할 정도로. 네. 아무튼 제인의 그 자신만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고 또 신중한 그런 성격을 드러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두 커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서로 좋아한다거나 이렇게 주고받는 그 씬 혹은 뭐 대사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빅리라는 남자도 되게 멋있었고 제인도 되게 훌륭한 여자였는데 이 재기발랄하고 톡톡 튀고 이 기승전결이 있는 둘째 딸 엘리자베스와 다하씨 커플에 가려서 이 또 궁금했던 이 첫 번째 커플이 조금 비중이 조금 떨어진 게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만과 편견에서 가장 무난하고 아주 부드러운 캐릭터 연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다음 연인 캐릭터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노라 존스 What Am I To You 함께 듣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한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명곡, 명곡, 고전이죠. 네, 고전, 명작. 진짜 내 인생의 명작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인은 위컴이라는 남자와 리디아인데 조금 비중은 작아요. 위컴은 이 다하시 집안의 집사였던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아주 어여삐 여겨서 교회 목사직으로 임명하는 유언과 함께 1,000파운드를 유산으로 남기는데, 근데 사실 위컴은 신사답지 못하고 의리가 없고 또 이중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군대의 장교이기도 한데 위컴은 훤칠한 외모, 남자들이 다 잘생겼어요. 네. 또 화려한 말빨, 네.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된 사랑을 표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나중에 그 브라이튼으로 이제 군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군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군인 바라기, 네, 한국에선 곰신이라 그러죠. 저 역시 뭐 군필자니까 군인 좋아한다고 해서 고맙기는 하지만, 이 철부지 막내딸 그 넷째, 다섯째 라인이 군인을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걸로 나와요. 베넷과 막내딸인 리디아도 이 브라이튼으로 가서 위컴을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 도망을 갑니다. 이제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위컴이 어른이면은 이 어린애가 군인 좋아해서 막 도망가자고 막 이러는데 좀 이렇게 성숙하게 잘 달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베넷신의 집에게 금전을 요구합니다. 뭐 정착금이 필요하고 뭐 이런 그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면 리디아랑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자기 딸은 벌써 소문이 다 났고 도망갔고 이 남자는 돈 달라고 하고 그러면 결혼하겠다 그러고 여기서 돈 안 주고 여자가 다시 돌아온들 이 또 결혼 시장에서 좋은 혼처가 나올 리 없다라는 생각에 또 돈을 줍니다. 리디아는 위컴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참 철없는 사랑으로 묘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막내딸 리디아에게 결혼은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반려자를 맞이하는 사랑을 기반으로 둔 중대한 일이 아니라 군인과 결혼하는 목표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컴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 얻게 될 금전적인 이득을 먼저 생각을 했고, 워낙에 또 이중적으로 묘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무언가 나타난다면 또 리디아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조금 어리석고 철부지 같고 도망갔던 커플 위컴과 리디아의 이야기를 나눠 보았고요. 이제 노래 듣고 들어와서 이제 주인공이죠, 다하시와 엘리자베스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네 번째 연인,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죠, 다하시와 엘리자베스. 다하시는 빅리와 마찬가지로 귀족입니다. 지위가 높고 부유한 청년이고, 근데 좀 오만한 성격이에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춤을 추는 걸 즐기지 않습니다. 또 약간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또 깔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고요, 엘리자베스에게. 또 이게 화근이었죠. 엘리자베스가 저랑 춤 한 곡 추실래요 했는데 괜찮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장면 나오는데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 자유롭고 당당하고 발랄한 엘리자베스에게 끌리게 되는데, 그때도 뭐 쉽게 경박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도 열렬히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녀의 낮은 신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녀와 자신의 결합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웃겼던 장면인데,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런 뉘앙스가 많이 있었어요. 서로 신분 차이가 나지만 극복을 해보겠다는 등, 당신 어머니의 교양이 의심스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등,
막내 동생들이 너무 속물적이고 뭐 시끄럽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받아들여 보지요. 뭐 이런 아주 오만불선한 세계 최초의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시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오만한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그게 또 되게 또 귀여워요. 네. 그걸 이제 극복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오만한 사랑 고백을 거절한 이후에도 엘리자베스를 마음이 또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알지 못하게 뒤에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결국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이런 마음을 엘리자베스도 알아채게 되고 이 사실 다시는 너그럽고 사려 깊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베넷 집안의 5자매 중 둘째인 엘리자베스는 당시에 그 여성이 굉장히 억압된 사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활발하고 총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좋은 면을 더 바라볼 거예요. 뭐 이런 대사도 나오고요. 굉장히 멋있는 성숙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주인공 제인 오스틴이 이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던 굉장히 많은 말들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정도로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엘리자베스와 다시는 맺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녀 역시도 나도 오만했고 나도 편견 덩어리였다. 뭐 이렇게 책에서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low Fly가 부르는 곡 Barefoot 함께 듣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자베스가 다시의 신사다운 모습을 한 번에 알아챘다면 그녀는 이 다시와 관련된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근데 또 이런 오해와 갈등이 또 이 작품 속에서 엘리자베스와 다시가 서로 이해하고 자신을 이제 오만함을 이제 깨닫고 이제 편견을 걷어내고 뭐 이런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어야 또 사랑이 더 애틋해지죠. 제가 사랑 이야기를 논하니까 좀 그런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장치적인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편견이 깨지면 더 굳건한 믿음이 또 되기도 하겠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연인들 중에 가장 복잡한 사연이 있는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와 엘리자베스의 결합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과정을 극복하고 어렵게 얻은 만큼 더 값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커플은 이미 참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그 관계도 더 단단하다 이렇게 묘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위컴과 리디아는 도망가서 결혼을 하는데 뭐 지참금 달라 그러고 또 콜린스랑 샬럿은 결혼 그 청혼을 퇴짜맞자마자 엘리자베스의 친구에게 다시 바로 청혼을 하는 그런 뻔뻔한 네 그런데 다 뭐 밉지 않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자란 환경, 가치관, 뭐 꿈꾸는 삶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누구에게 가장 바람직하다,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은 보편에 타당한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콜린스와 샬롯, 또 위컴과 리디아처럼 진짜 진정한 사랑이 뿌리에 있지 않은 결혼도 저는 제인 오스틴이 부정적으로만 묘사했다고 보아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어떤 조건과 목적이 부합된 결혼조차도 두 사람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는 거고, 또 아이가 또 생기면 또 깊어지는 사랑의 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뭐 단순 논리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커플, 또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한 커플 이렇게 어떤 극적인 요소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또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지는
안고 있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그냥 재미였어요. 재미였고 장치적인 요소들이 다양한 그 결혼 연인들의 그 관계들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엘리자베스 친구로 나오는 샬롯이 이제 어떤 정략 결혼식으로 콜린스와 결혼을 했지만 뭐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나는 뭐 외모가 특출나지도 않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 집은 매우 가난해. 난 더 이상 부모 신세를 지기 미안하고 더 늦어지면 결혼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콜린스가 나에게 청혼을 했어.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할 거야. 뭐 이런 충분히 네, 샬롯 입장이 이해가 됐고요. 네,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지금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고생하면서 낯선 환경과 엄청난 과제의 압박에 노력하는 학생들과 함께 노래 듣고 싶다고 BTS 곡을 신청하셨는데 불어예요. 이 자매위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닉네임 커피라고 하셨는데 커피씨 네,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날씨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네요. 자, 함께 들으시죠. BTS 자매위. 사람들은 돈이 많은 미혼 남자는 당연히 신부감을 찾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편적인 진리처럼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남자가 이웃으로 이사라도 오게 되면 딸을 가진 집에서는 본인의 감정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 남자를 자기 딸에게 적당한 배필감으로 점찍는다. 네, 이 책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시작하는 그 첫 장에 적힌 글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 베넷 집안에 5명의 딸을 키우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베넷 부인은 딸들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 근처에 빅리라는 아주 귀족의 돈 많고 잘생긴 남자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 무도회에 자기 딸들을 데려갑니다. 거기에 친구로 온 다하 씨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점잖고 귀족 신분이지만 돈도 많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오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하 씨는 이 엘리자베스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엘리자베스가 거절합니다. 또 빅리 씨는 첫째 딸 제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또 둘 관계도 여의치 않게 되자 런던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동생 리디아는 위컴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제인은 빅리와 또 결혼을 하게 되고요. 다하 씨는 내가 오만했다면서 당신의 편견을 거둬주겠소? 이런 말과 함께 다시 두 번째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하 씨와 엘리자베스는 이어지게 되고 큰언니 제인과 빅리 씨가 또 결혼을 하게 되고요. 리디아와 위컴은 도망가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또 콜린스와 샬럿은 사촌 오빠인 콜린스와 절친인 샬럿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짧은 요약인데요. 이 베넷 부부의 둘째 딸이자 소설의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첫인상에서 오는 편견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깨닫고 그 편견을 이겨내고 진정한 어떤 사랑을 찾는다는 내용이 이 주제인데 무엇보다 이 책 전반에 녹아져 있는 영국인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제인 오스틴의 아주 재기발랄한 문체는 그걸 무겁지 않고 하지만 또 가볍지도 않게 잘 흥미롭게 잘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명작 고전이라는 책이요. 마치 뭐 오래 나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감각적이고 재밌고 재기발랄한 그런 문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잉글버트 험퍼딩크가 부르는 곡 Release Me 함께 들으시죠.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저희 방송 제목인 내 인생의 명작에 아주 적합했던 명작 오만과 편견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네, 아쉽네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